그렇게 철학을 체계화시키고 마지막 이 소위 말하는 철학이라는 하나의 크게 체계를 완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해겔 그 단계에 해겔이 죽자마자 혹은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해겔 체계가 다시 해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이유들 때문에 아까 우리 권대리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해겔 철학이 가지고 있는 실천성의 구조, 결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경우를 직접적으로 한번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르노라고 하는 이 현대 철학자죠. 이 사람이 저희들한테는 비판이로 1세대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매우 어려운 말로 그 당시 유럽 중심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아주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비판했던 한 사람인데 이론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밑에 제자들도 매우 급진적인 친구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아도르노 제자 중에 위에는 크발이라고 하는 그 60년대에 독일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리더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인데 매우 현란한 이 수사학을 통해서 공변수를 가지고 학생들 휩쓸었던 그런 학생운동의 리더가 있었는데 바로 아도르노의 박사과정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도르노에게 물론 아도르노가 대표적인 비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대학 총장실을 점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도르노를 동상하기를 요구했는데 그때 아도르노가 거부를 합니다. 이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난 참을 수 없다고 거부를 하고 바로 경찰을 요청을 하죠. 그 과정에 경찰과의 얘기를 하면서 아도르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이들에게 사유의 모델을 제시해봐. 사유의 모델. 근데 이건 철학이 다르죠. 사유의 모델을 제시했지. 저렇게 아이들이 화염병을 들고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될 줄은 난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뒤에 가서 우리 백승현 선생님도 잘 아십니다만 얼마 뒤에 소위 그 유명한 정가슴 사건이죠. 자기가 강의하는 1000명이 넘는 운집한 배아잘 개강당에서 벌어지죠. 그 충격으로 결국 그 일이 있고 난 지 한 2달을 좀 넘어서 그 충격을 받고 소위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매우 비운의 철학자, 이게 다 우리한테는 지금 현대철학 비판이라고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알려졌습니다. 해겔도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완벽한 혹은 완성된 완결된 철학 세계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시대인들에게 그 철학이 다시 대체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근데 아까 우리 박선생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술의 종은 혹은 종교의 종은 뭐 기타 있어 결국 철학으로 이 사유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만 근데 해겔이 한 번도 자기 철학 체계 안에서 혹은 미학 강의 안에서 혹은 종교 철학 안에서 종언을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해석할 때는 바로 이게 종언 죽음이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결코 해겔은 미학 강의에서도 혹은 종교 철학 쪽에서도 종교가 죽었다라든지 혹은 이 예술 철학이 죽었다, 종언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을 통해서 이 절대정신이 완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자연권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정신을 하나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아마 우리 권정 교수님 끝에서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또 글을 써왔던 걸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권정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 유령처럼 되돌던 세계를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 오늘 학생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많은 질문 해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 받으실 거예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상격동에 살고 있는 김국록입니다.
작년에 칸트 철학을 수강했고 금년에 해결 철학을 좀 경청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로부터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서양 철학 사상은 선철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을 후 철학자들이 반론과 비평을 제기하는 현재 진행형의 연속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길 관념론에 주창한 칸트 이후 해겔의 정신현상학에 대한 강의를 현재 경청하고 있습니다. 해겔의 델 압솔루테 가이스트, 이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론과 비평을 한 철학자들의 논평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어떤 논평을 했는지 그 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데 참고로 저희 목요철학 대학생 예. 간략하게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일단 간략하게 해보도록 해야겠죠. 예, 근데 그 해겔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철학사 쪽으로 봤을 때는 해겔보다 앞선 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튜빙의 신학교 시절의 그 삼총사 중에 한 명이 셸링입니다. 셸링은 아까 이제 제가 그 모두에서 동일성 철학을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낭만주의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냉엄한 이성적인 질서가 이제 결국 만상의 근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근원에 가장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 통일체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인데 낭만주의 버전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예술보다 철학보다는 종교, 특히나 예술 같은 것이 오히려 그 진리의 인식에 더 가까이 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죠. 또 해겔하고 당대 같은 대학에 있던 또 라이벌들이 또 낭만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실질적으로 해겔을 베를린 대학에 못 오도록 온갖 투서도 놓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슐라이어마흐라고 하는 요즘 이제 해석학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슐라이어마흐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최고 절대자에 이르는 최고의 방식을 해결처럼 사유로 보지 않고 감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신학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감정의 유무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해겔은 이제 뭐 또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감정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면 최고의 구세주는 최고의 예수는 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야말로 누구보다도 인간보다 더 충실한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고 또 뼈다귀가 있으면 우리 인간도 함부로 못 다가르는 구원의 감정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막 그 냉소적으로 쓴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죠. 같은 대학에 있으면서 약간 젊었던 그 사람은 만물의 근본 질서를 갖다가 정말 맹목적인 의지, 정말 밑도 끝도 안 보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막그 208분대에 아주 뿌리가 되고 있는 그 의지를 갖다가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철학보다는 오히려 예술, 특히 음악 같은 것이 진리 파악에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뭐 그 뒤에 뭐 현대 철학자 대부분은 반대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컨대 뭐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 해겔이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그런 거 철학에서 말하지 말자 이라고 얘기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마크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이재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도론도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도 결국은 철학보다는 이론 자체가 미적인 것을 바뀌어야 된다 해서 철학적인 글쓰기도 에세이식으로 그러니까 비철학적으로 쓰는 거죠. 문학적으로 쓰고 그리고 또 그 예술이야말로 그 사람이 옹호하는 비동일성 해겔이 옹호했던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을 찾아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술이다. 그것도 이제 대중예술도 아니고 뭐 카프카의 문학이나 쉰베르크 음악 같은 피카소 그림 같은
백기티 연극 같은 그런 것들을 아주 그러니까 아주 부조리하고 뭔가 우리한테 명석하게 딱 말해주지 않고 뭔가 흐릿하게 좀 뭔가 이 신비롭게 말해주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답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도르노 예를 들고 쉘링 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혹시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제가 예. 네, 철학과 4학년 석현진입니다. 그 강의 말미에 그 인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결 철학이 실천적인 부분에서 낙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 절대 이념에 가까워지는 과정 중에서 거의 최 끝에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이 절대 정신이라고 했는데 근데 유독 인간에게 와서 서로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절대 정신이 그러니까 인간 객체들이 다 각자 절대 정신으로 본다면 절대 정신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절대 이념에 가까워진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실제로 이성 자체가 이제 그런 폭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헤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숭고한 것이고 라고 얘기했는데 아도르노는 이성 자체가 결국은 타자를 갖다가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또 파괴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석현이군 이야기하는 것을 다르자면 루카시라는 사람 지금은 많이 잊혀졌습니다. 한때 그 우리나라의 좌파 이론이 많이 공부될 때 그때 이제 필독서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역사와 계급의식 같은 것이 있고 또 아니면 또 특히 미학에서의 그 해결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막스를 갖다가 통일시키는 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이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그 현대 야만적인 온갖 일들, 양차대전 같은 것들, 아우슈비츠 같은 것이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아도르노도 또 다른 측면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성에는 다른 측면, 즉 자기의 그 폭력성을 반성하고 또 올바르게 또 그 수정하는 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호로카이모도 또 그런 얘기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일단은 지금 석현지군의 생각은 루카시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을 구사할 수 있는 인간이 왜 가장 비절대적인 야만성에 함몰되는가? 그럼 결국 절대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루카시 버전이고요. 해결식으로 대답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지금까지 그 사건만 보면 그렇지만 결국은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결국 역사의 목적은 만인의 자유의 현실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물론 십자군 전쟁 같은 아주 웃기는 것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퀴시테의 철학 같은 경우 보면 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까지 나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만 보면 야만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큰 과정 좀 이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스피노자의 그 용어를 필요 없다면 영원한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 비극들도 결국은 이제 어떤 이념이 실현되는 그 가운데 과정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현실 앞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충분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철학과 1학번 이원창영입니다. 절대 정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객관적인 걸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예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람이 이제 감각이나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주관적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절대 정신이 꼭 어떤 기준으로 그게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 얘기할 것 같아요. 해결은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술이 종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 신의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뭐 현재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을 옛날에 예술이 했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술은 그게 아니라 뭔가 감정에 호소하고 또 정서를 촉발하고 이런 거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거죠.
예, 그 좋은 말입니다. 아주 해결 철학의 제일 징그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상 가능한 반론을 갖다가 다 이렇게 쓱 흡수해버리는 그런 스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중에서 한 인자를 집어넣습니다. 해결 용어를 쓴다면 그게 이른바 낭만적 예술 형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후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이후인데 물론 그 예술 시대가 있고 종교의 시대가 있고 철학의 시대가 있는데 사실 예술의 그 역사 발전을 보더라도 거기에 또 예술 종교 철학의 시대가 또 같이 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쪽 이제 중세에도 예술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때는 뭔가 하면 이미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절대적인 대상을 감각적인 대상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것이 이제 보수물로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절대자를 만나는 방식이 외면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화됐다.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적인 내면성을 해결은 낭만적이라고 불러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죠. 우리가 아는 시골 천저총각이 사랑한다 시내가에서 주먹 잡고 엉덩 다투고 이런 낭만, 아니면 무슨 그 악마, 천사, 기사도 이런 낭만도 아니고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 인간 내면에 의해서 상상될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예술의 그 근본 이 중거 틀이 외부 대상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을 때 이걸 낭만적이라고 불러요. 그래 본다면 크게 이야기하자면 개신교적인 기독교 버전은 낭만적인 것이 되겠고 또 제일 낭만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그 내면성의 완성이니까 철학이겠죠. 그때 제일 종교의 완성이 철학인 것처럼 낭만적인 것의 완성도 철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런 예술이 나옵니다. 밖에 있는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술이 있다. 이른바 내면성에 의한 예술. 이걸 해결이 낭만적 예술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그 때문에 그 단계의 예술은 더 이상 예술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수성이 고수해야 되고 특히 예술은 감각적인 매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 우리가 특히 문화 같은 게 그렇죠. 이 감각성이 없고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꿈꿉니다. 그 해결이 아주 상처는 낙가고 동영상에도 살짝 한게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 장면이 나오는데 셰익스피어라든가 괴테, 실러 막 상상하는데 해결이 예술을 분명히 좋아해요. 본인 또 베를린 대학 교수할 때 돈도 많아가지고 미술관도 자주 가고 주말마다 집에서 음악회 열고 막 그 정도로 예술을 애호했고 문학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부터 그 고전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습니다. 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예술의 어떤 그 효력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술을 이제 생산하는 방식. 근데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식도 그렇고 또 우리 관객이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 이 자체가 더 이상 감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생각하면서 작품을 보고 읽고 작가도 생각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예술의 근원이 더 이상 감수성이 아니라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 근데 특히 현대예술은 올수록 더 그렇죠. 현대예술은 일단 사유작용이 없이는 생산도 불가능하고 또 감상도 불가능한데 이것이 해결로 봤을 때는 뭡니까? 결국 더 이상 예술답지 못한 예술이 되는 겁니다. 낭만적 예술 형식은 분명히 예술인데 진짜 문자 그대로의 예술은 아닌 겁니다. 결국은 철학이나 종교에 종속되는 그 방식이 그러니까 좀 이미 예술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이죠. 예술은 한계를 넘었다는 게 내적인 어떤 그 반응이 아니고 그런 사고로 하는 예술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술은 예술적인 그것만으로 오로지 그것만으로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것만으로 직관이겠죠. 그것에 의해서 진리가 다 소신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어떤 그림 동화를 보면서 어떤 도덕을 배우고 하지만 점점 크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죠. 꼬마들한테 우리가 칸트의 목적 개념 가르쳐주고 정원 능력 가르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어쨌거나
뭐 여우 이야기, 뭐 무화를 이야기해주고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인류 역사도 결국 유년기에는 그 감각적인 걸 통해서만의 진리를 이제 인식할 수 있었지만 점차 이제 성숙해 오면서 점차 내면이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술, 종교, 철학 또 각 예술, 각 종교, 각 철학이 그런 식으로 또 발전을 한다고 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문학은 이미 이제 예술 정말 예술 바로 그거 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한 게 된 거죠. 예술의 탈을 쓴 철학. 그런데 아까 뭐 해결이 다 포함한다 그랬는데 또 무리해서 포함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예술 뭐 문학사에서도 사실은 낭만주의 그 어떤 내적인 다른 그것은 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T.S. 엘리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념입니다. 예전 포함되고 이미지점 이런 것은 그거 내가 내적인 어떤 그 감성 표출하는 것은 굉장히 배당 나쁜 예술로 보거든요. 문학으로. 오히려 17세기에 그 어떤 감성과 이성이 통합된 그 종교 시인들, 존단이나 이런 사람을 더 높이 추구해서 그게 어떤 해결했던 큰 어떤 그 전대 정신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히스토리스트가 있습니까? 역사성이 있는 건? 본인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옛날 것은 옛날 거고 지금 새롭고 더 나아진다.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일종의 조금 그 막스 베버식의 용어를 쓰자면 그 아이디얼 타입. 예? 그러니까 그 시대나 그 단계를 뭘 하나 카테고리화 시킬 때 물론 고대 그리스에도 철학자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훌륭한 문학자가 있었고 얼마나 뛰어난 비극들이 있습니까? 비극들이 있지만 그 시기들 특징 이른바 그 시대 정신인 거죠. 세계 정신은 여전히 사람들 지배하는 질서는 신화적인 질서 또는 이 예술적인 질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그 낭만주의자 얘기하시는데 딱 해결 산도 보시기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슐레겔 경제 같은 경우가 결국 그 무조건 아주 충동적인 어떤 감정 표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성과 어떤 질서를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추구했는데 이 모든 걸 해결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 결국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보다 이 전 단계의 그런 버전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버리죠.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불쾌하죠. 여담입니다만 해결이 가장 심했던 그때 당시의 사람 바로 슐레겔 현대입니다. 슐레겔 현대가 폈던 그 낭만주의에 비해서 가장 적대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슐레겔이 해결을 전제했기 때문에 대고 때문에 왜냐하면은 슐레겔 했는 말은 프레그먼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노팅 프레그먼트, 세로팅 프레그먼트 많지만 그 프레그먼트 개념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봐요. 탐지해요. 잠깐만, 좋은 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단 문학과 이 철학의 결국 어떤 지적 이상의 차이에 대한 아주 묘한 긴장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겁니다. 해결은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일단 해결 빙의해가지고 제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결입니다. 자, 프레그먼트에 대한 그 정당성에 대한 이론을 상당히 비프레그먼트적으로 했죠. 논리 정리하는 프레그먼트를 옹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편화된 에세이 같은 미적인 이런 식의 진술들은 자기 정당화를 자기의 방식으로 못합니다. 시에 대한 정당화는 철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논리적인 것을 옹호하려면 그야말로 아주 논리 정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겔 같은 이성주의자는 이성의 논리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형식이나 내용이나 다 자기와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래 되면 뭡니까? 그 어떤 내용상의 풍부함은 문학이 분명히 많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정당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문학이 아니에요. 지금은 문학에서는 프레그먼트 자체를 정당화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합니다. rationalize도 안 쓰고 그걸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내가 전대 정신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represent 할 수 없을 때 반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반영의 최고 종점은 어떤 시대는 있지만 반영이거든요. 사실 칸트부터도 그걸 못했어요. 칸트는 어떤 자족적인 어떤 문학의 텍스트의 주체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사실은 어떻게 이념이 거기에 실립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정신은 프레그먼트는 많이 솔루션으로 보고 문학. 선생님,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빙의하신 대결을 쓰지만 맞습니다. 많이 들어봅시다. 그거 뭐. 저는 일단 빙의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소금 부립니다. 해결 물러가. 다른 분들 질문 가지시면 되죠. 예. 저는 좀 늦은 나이에 문예창작 콘텐츠학과를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선생님 금방 빙의, 해결의 빙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빙의 쪽으로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모교 철학을 나오면서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가 과연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걸 가지고 우리 인문학 쪽에서 특히 저는 또 시를 굉장히 많이 시와 소설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답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국문학 쪽에서 특히 시나 이런 문학 쪽에서 해겔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가 그걸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선생님이 아마 지금 뭔가 준비하시고 아마 뭐 연구하시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환경 생태학적인 철학이 동양 쪽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질문부터 대답하자면, 그거는 이제 제 스승님의 그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뭐 여러 버전으로 이제 번역 준비 중인데 한국판이 제일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벌써 이제 이미 그 역사의 그 이성, 세계 정신이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벌써 한국에서 맨 먼저 번역되는 걸 보니까 건너간 게 아니냐. 그런 좀 농담 비슷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버전이 있어요. 그 웨슬리의 버전은 이제 결국은 인간도 결국은 자연을 통해서 매게 될 수밖에 없고 발생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 뭐 해결 자연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절대 이념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기를 외화를 하는 바로 그 단계가 자연이기 때문에 중에 그 절대적인 이 질서에 중요한 인자로 자연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해결 버전으로 자연을 이제 해석한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뭐 다음 학기도 12학점, 이번 학기 12학점 하고 있고, 오늘 또 그 기업체 방문 신청서도 냈고요. 이 등등 하다 보니까 제가 철학 교사는 하고 있는데, 칸트 말대로 정말 철학함, 필로소피린을 경학대 쪽 하려고 하다가 독해강 하면 또 못하게 되고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철학을 하지 못하고 철학을 이렇게 좀 전달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철학자가 철학하려면 프리랜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결국 이런 철학을 들었을 때 문학이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는가 써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은 아니고 문학적인 음악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이제 해겔의 베를린 시기에 그 미학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된다고 했던 것, 다시 말해서 예술을 통해서 어떤 이 심오한 진리를 인간들에게 이렇게 매개하려고 했던 그 기능을 새롭게 복원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내용을 따지면 이제 보통 그 히브리적인 전통도 아니고 그리스적인 전통이 아니라 바로 이 북유럽, 게르만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골고다도 아니고 파르나스라고 하는 그리스산도 아니고 이제 발할라 일종의 이제 독일의 그 신들의 일종의 그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게르만과 북유럽의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이걸 음악화하면서 드라마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악은 사실 귀가 즐겁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그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음악적인 요소를 아주 부차적으로 내려버리고 문학적인 텍스트 내용을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니벨룽이 반지 같은 데서 게르만 혼을 부추기고 뭐 사람들의 심성을 뭐 이렇게 고양시키고 하려고 했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나치들에게 이제 잘 악용됐다 해가지고 또 바그너와 나치에 대한 그런 그 연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막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해겔하고 이어지는 시대의 이야기겠고요. 제가 물론 또 그 사이에 예컨대 그러니까 동구권이 아직 생생할 때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에서는 철학보다도 민중성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소설을 비롯한 이런 문학 장르가 인민들의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문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철학 그 자체하고 문학 그 자체의 관계 했을 때
물론 저도 이제 지금은 아직 그런 글을 안 쓴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해결 미학에 대해서 글을 쓸고 마지막 시점쯤에 했던 실험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아까 잠깐 오늘 띄웠는데 현대 예술은 그러니까 해결에 따르자면요. 예술은 아직은 철학을 할 수 없는 단계의 유년기의 문화에 맞는 절대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대 예술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향해 가는 이전 단계가 아니라 이미 출발 지점부터 철학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 봤을 때는 일종의 그 재객관화된 철학적 내용. 근데 해결이 사실 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 말을 강의 중에 했더라고요. 베를린 대학에서.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가는 이 단절을 치유해서 또 예술적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철학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리고 정당화될 수 있는 이런 인식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재객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해결 미학의 수정 버전이 있고요. 이것이 일단은 제가 한 10년 전에 생각했던 버전인데 요즘 슬슬 한번 써볼까 싶은 거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죠? 그래 되면 결국은 문학 작품의 타당성의 근거가 철학에 있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성을 문학은 문학 스스로 할 수 없고 철학의 용어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일종의 논리적인 이 힘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탈논리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 논리에 이거는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그거 말고 저는 문학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데 이것들이 철학에 결코 이렇게 좀 먹히지 않고 비슷하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맹점에 그 질문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당화 문제죠. 철학은 하나의 그냥 레토릭 수사학이 아니고 엄밀한 학문의 책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학문이겠죠. 어떤 분은 철학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저는 반대입니다. 철학은 최고의 의미의 사이언스입니다. 자, 그 점에서 철학이 강점을 지니지만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정당화되지 못한 어떤 것도 이제 진리가 되지 못한다면 철학이 제공할 수 있는 명제의 폭이나 약은 아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 다시 말해서 어떤 공인된 지식이라는 요 범주를 벗어나서 정말 좀 태고적인 의미에서 지혜, 필로소피아 할 때 그 소피아로 돌아간다면 문학은 오히려 정당화라고 하는 이 부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정당화는 철학을 통해서 하지만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그런데 불구하고 분명히 의미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건 철학도 못하는 겁니다. 철학하려고 하는 정당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철학적 지혜의 실험, 사고 실험을 가능케 하는 원천으로서 여전히 예술 작품이 유의미하고 이것이 어떤 그 체계화된 사이언스의 유형을 갖춘다면 이것은 또 철학이 해야 될 일이다. 이를 되면 둘이가 굳이 다툴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질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종교 같은 문제는 해겔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사람은 종교하고는 좀 서로 화해를 이루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종교를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한 철학이니까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공자가 될 수 없고 소크라테스 될 수 없어요. 한 1%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하지만 99%는 여전히 칸트의 정언명령보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서 종교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결국 인식의 문제, 다시 말해서 지식의 문제에 관한 종교가 철학보다 더 나은 것을 더 많이 가르쳐준다, 더 높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수사학이냐 그건 아니죠. 종교인들은 종교의 문제를 일종의 사실 명제로 주장하거든요. 진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겔 같은 철학자는 죽어도 양보 못하죠. 문학과는 좀 이렇게 타협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좋은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거기 학생 누구 한 명 질문하려고 했어요. 질문하려고 했어요. 아까 손들 아니요. 난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해결 전체 철학을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 테마가 절대정신의 트릴로지에서 예술, 종교, 철학이 하셨는데, 예술의 종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종은 그 다음에 철학, 종언이 되었는데 철학이냐, 다시 말하면 연관되어 있는 운동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종은 종교의 종은 그래서 철학이다. 거꾸로 보면 철학이라는 이 소극에 예술의 화신 혹은 종교의 화신도 함께 들어있다면 철학을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미적인 것이, 때로는 성스러운 것이 표현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는 않는, 나타나는 철학으로 나타나지만 철학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밑바탕의 화신은 예술 종교라면 종언이라는 말은 무리가 되지 않냐. 그건 우리 공 교수님이 저술의 예술의 종언이라는 글도 책도 쓰셨는데, 예술의 종언은 좀 순수 철학적인 또 회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과감한 좀 무리한 표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리입니까? 역사의 종언이라고 해서 역사가 이제 끝나고 뭐 인류가 멸종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치에 다다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치는 뭐냐? 바로 예술적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종교의 종언은 뭐냐? 물론 이 종언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아까 뭐 두 분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해결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예컨대 이제 미학강에서 이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술이 계속 발전하고 점점 더 고양되고 점점 더 나은 것이 되도록 바랄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시대에서 인간의 정신은 더 이상 예술을 통해서 예컨대 그러니까 예술은 더 이상 진리를 매개하는 최고의 기반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술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예술에서 나름대로 이제 또 뭐 철학적인 것이 추구될 수 있곤 하지만 그러려면 그 이런 철학이 더 잘한다는 거죠. 문학 쪽에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종교에서 철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건 오히려 이제 예술의 정말 순수 예술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종교를 더 이상 종교답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철학으로 그렇게 이행이 되는 겁니다. 남는 건 뭐냐? 종교와 예술이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절대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인식, 이것은 계속 공유하면서 그 형식은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해결이 말하는 이행이면서 연속이면서 지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본질은 계속 공유를 하고 있죠. 남아 있습니다. 진리의 매개. 그런데 지향되는 것 중에서 버려지는 건 뭐냐? 바로 감성이라고 하는 이 형식, 표상이라는 형식은 물론 현실에서 남아 있습니다만 이 현실에서 제일 상위를 차지하는 철학에서는 그런 형식은 이제 해결은 별로 탐탁지 않게 보는 거죠. 지향이라는 말이 배제가 아니고 배자의 티견, 첫째가, 두 번째는 베바렌, 베바렌. 그 다음에 히나우프 바렌, 그 고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정언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좀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밤새 셀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향에서 예술이 종교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이 갖고 있던 그 효력은 상실되는 거죠. 예술이 지향했던 목적은 살아있죠. 종교가 지향했던 것도 살아있습니다. 철학 속에.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도 그렸는데 그게 5쪽인가요? 그 절대정신이 결국은 절대자를 인식하려는 인간의 유한 정신이다 했을 때 아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종교입니다. 모든 절대정신이 예술도 종교이고 또 이 제도로서의 종교도 종교이고 철학도 종교입니다. 그 점에서 결국은 하나의 이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계속 연속돼 그 점이 이제 남아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술의 미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종교의 현상이 남아있다. 이렇게는 원래 새로운 변주법이 이제 써진다면 몰라도
적어도 이제 해결 안에서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그럼 예술에서 쾌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술 보통 철학은 이세 중요한 문제죠. 쾌의 문제. 예, 일단 미학을 얘기할 때 좀 미국 사람들이 다루는 미학이 이런 식이에요. 뭐 생산 미학, 그리고 작품 미학, 수용 미학이라고 하는데 생산 미학은 이제 예술가의 측면, 그 상상력이 일어나는 천재성,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주로 논하고 작품 미학은 이제 그거죠. 정말 예술가를 배제하고 감상자 배제하고 작품만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용 미학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대상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쾌, 불쾌, 그죠? 쾌, 불쾌, 혹은 무슨 감동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른바 수용 미학이죠. 해겔 같은 경우도 그걸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미학은 작품 미학입니다. 예. 확정되어 있는 건 작품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그 만든 사람의 마음이나 보는 사람의 마음은 이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뭐 아주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주 또 슬픔과 거리가 먼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세계를 그릴 수 있거든요. 또 슬픈 작품을 보고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굽니까? 제가 예를 잘 든 게 김유정 같은 경우 아주 웃기는 문학인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슬퍼요. 그게 예? 동백꽃 같은 거, 또 뭐죠? 봉봉, 예, 되게 웃으라고 적었는데 저는 아마 김유정도 그게 웃으라고 적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웃음 속의 슬픔을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의 심리의 문제 같은 것은 일단 해결 미학에서는 부차적으로 밀려지고요. 작품이 제일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수용 미학입니다. 우리 쾌, 불쾌, 우리 마음에도 올려지는가 내려가는가. 감정에서 얼굴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 감성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감성을 통해서 결국 통하지 않으면 이성을 알 수 없어요. 만약 이 자리에 노자가 있었다 그러면 도가 도는 비상도요. 영감면 비상되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라는 이는 다 틀린 것이고 세상 사람 말하는 선은 다 틀린 것이다. 이걸 해결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진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렇지, 진리는 말할 수 없다. 믿는 보여지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합니까? 그 진리가 아니라면 그 말이 제일 절대 진리 아닙니까? 무서운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할 수 없다. 도가도 비상도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도가도 비상도라면 말 가만히 있어야죠. 도가도 비상도라고 말했죠. 왜 그러냐 물으면 설명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의문은 위에서 선으로 향해 가다가 그 선이 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양의 보면은 그 자연 속에 인간이 가면서 길을 찾다가 물을 숨어서 공유 도원도 같은 거는 정말 위의 세계에 들어가는 인간의 본연의 감성의 세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서양은 저한테 이제 서양 철학을 듣다 보면 너무 이성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 감성적인 면을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건 아니고요. 서양 사회도 해결 살던 당시에도 해결 청바지든 이게 정말 이 정감주의자 얼마나 많았습니다. 낭만주의자. 그 괴테 제가 잘 인용하는 건 그거예요. 이 박치적인 진리에 막 목말라는 파우스트 앞에 비스토 나타나서 한 말이 홍솔승 씨지만 그죠? 제가 그라우 뭐한 게 있죠. 알레 테오리에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잿빛이다.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푸른 황금나무는 삶이라고 하는 황금나무는 푸르다 하면서 이게 낭만주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려고 해봤자 결국 진리는 그 신년에 있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슈트루문드랑 베테르 같은 사람 그 편지 보면 여기서 막 폭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주저앉혀가지고 예컨대 이런 거죠. 욕구, 욕망, 심지어 섹스 이런 것들 해결의 그 철학 속에 다 나옵니다. 욕구에 대한 이론은 욕구를 완전히 거세시켜버립니다. 욕구를 개념화하거든요. 범주화시키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때 뭐 다시 돌아와서 서양 철학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서양 철학의 주류는 아주 반해결적입니다. 전형적인 반해결적이고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동양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동양에도 유가도 있고 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게 그 동양서양의 차이가 아니고 그래서 현대 철학자도 보면 동양의 불교 철학을 읽고 또는 노장을 읽고 그걸 갖다가 정신현상적으로 분석해서 자기 이론을 만드는 저는 그런 개념이다. 참고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철학에서 자꾸 동양서양 구분하는 자체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노자에 대해서 심취하느냐?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플라톤 해결을 좋아하는 것도 내가 모르던 남의 뭐 미전의 동도 좋다고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하는 이 생각을 갖다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사람이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서양 철학 공부하는 것이고 또 서양 사람들이 불교, 쇼펜하우 불교에 심취했고 라이프니츠도 그 동양 철학에 심취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보편 학문입니다. 철학은. 자꾸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 물론 반영은 되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공유 가능성은 저는 어떤 사유의 보편성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5분을 경과했고요. 제가 60분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순일 쌤 질문 하시지 않습니까? 몇 시간 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지금 여기에서 좀 찾으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 위해서 필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나가면서 예술, 종교, 철학에서의 저 철학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나갔다면 여기 앉은 철학과 학생들이 너무 교만해지지 싶어서 너무 교만해지지 싶어서 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 철학의 의미를 알았는지 일부만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트릴로지라는 그 과정에서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분동성 이 부분을 집어넣으니까 이 트릴로지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고 순환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스님께서 그 트릴로지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철학의 의미하고는 그걸 저는 대철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혜와 연관 있는 로고스 체계와 관계가 되는 그렇지만 해겔에게 있어서 그 철학도 극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메타피직을 극복하는 맥락에서 극복이 되었던 철학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극복이 되었던 극복되어야 할 소철학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극복되어야 될 소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문학하고 조금 싸워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문학의 가능성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제 답변을 해석하신 거죠. 그런 게 소철학, 대철학이라는 개념은 없겠지만 그런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간단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해결 해석할 때 종교를 갖다가 아주 뭐 옅은 종교, 좀 진한 종교, 아주 굵은 종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봐서 진짜 종교의 이념이 실현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또 철학을 또 새롭게 하자면 문학도 일종의 뭐 철학 뭐 1, 2, 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뒤에 나오는 철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답변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철학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 사이언스로서의 철학은 분명히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인 것 철학은 아니지만 철학은 분명히 이거 디스플린입니다. 분과고 그 대학에서 이렇게 한 과가 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디스플린이 아니라 정말 철학적인 것 했을 때는 종교에 비해서 문학을 포함한 예술은 상당히 그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저는 그리 봐요. 마음에 드시는 답변입니까? 윈윈하자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다, 네. 오늘로서 해겔 5강은 전체 끝납니다. 2학기 때는 5강 이제 현대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 권준일 교수님께서 제시해놓은 그게 이제 저희들 다음 2학기 때 다루게 될 현대 철학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리를 교수님이 잘 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그 예술경쟁 해겔 미학 강의는 아마 해겔 전체 저작 중에서 대중들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읽혀질 수도 있고요. 그 이외의 해결 철학책은 거의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도 이 미학 강의는 철학자들에 의해 팔려진 게 아니고 주로 문학 비평가라든지 예술 비평가, 비평가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학 강의를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술사의 대표적인 사람 곰브리치 같은 경우는 헤겔은 전체 서양사에서 가장 최고의 미학 사가다, 예술 사가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헤겔 이전까지 전체 고대 그리스부터 이 예술사를 아주 정교하게 체계화시켜서 정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하더라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권대중 교수님 같으신 이런 뛰어난 철학자가 또 이제 헤겔 미학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오늘 콜로퀴 마치고요. 다음 학기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또 여러분들 모시고 현대 철학을 가지고 함께 이 또 콜로퀴 강연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강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답변 해주신 권대중 교수님께 다시 한번